네, 오늘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숙향 선생님 저희 이번에 3번째 출연이신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쫙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리면 가치 투자 전문가로 1985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 40년. 와, 만 40년 동안 정말 주식 투자를 해 오셨는데, 와, 직접 굴리는 그 계좌를 꾸준히 카페에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이제 추종자들을 몰고 다니시는 가치 투자의 대가십니다. 네, 간단히 올해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서 제일 궁금한 게 투자 수익률입니다. 선생님, 올해는 좀 어떠셨습니까? 수익률은 좋았죠. 좋았는데 네. 이제 시장이 지고 있으니까 네. 아주 뭐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저희 그 카페나 또 이게 지금 이번에 또 발간된 이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투자 이야기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수익률 다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이제 25%대 수익률을 올리셨죠.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 연복리 17.2%의 수익률을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보통 수익률이 아니죠. 네. 네. 아, 오늘 또 뭔가를 준비해 오셨는데. 아니 이제 네. 올해 수익률 때문에. 네. 네. 네, 간단히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올해 이제 수익률 좀 공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아까 시장이 졌다는데 시장이 오늘까지 네. 이제 지금 정리해 왔거든요. 네. 73.7% 올랐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1.2% 해가지고 시장에 12.5% 졌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복리 수익률로 이제 19%, 네. 시장은 이제 5.7%였으니까 시장에는 많이 이겼죠. 네. 복리 수익률로 19%.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금액으로 표시하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 네. 20년 후, 딱 20년이 지났죠. 네. 그러면 시장 그대로 하면은 1억이 3억 2백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경우는 1억이 이제 32억 2,200만 원. 네? 엄청나죠. 그게 이게 가능한가요? 복리의 그 힘이죠. 와, 3억과 32억이 똑같은 돈 1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시간이 주는 이 힘을 그게 가치 투자의 힘이죠. 이 주로 이제 배당주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배당주라기보다는 네. 가치주인데 네. 원래 제가 이제 배당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200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4년에 제가 이제 일종의 집 놔두고 다 그냥 제로가 된 네. 그런 이제 금융 파산이 됐을 때가 있는데 그 이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네. 누가 선생님께서요? 예,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 네, 다른 네. 쪽으로 네. 약간 동업 형식. 네. 그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왜 잘하는 걸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이렇게 했을까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이제 생활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당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됐어요. 네네.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싸다면 보통 PER, PBR인데 그거 위주로 보고 배당도 물론 안 본 건 아닌데 그때부터는 배당을 먼저 보고 PER, PBR을 보게 그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그 방법이 정말 옳았던 게 이제 가치에 싼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가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고요. 네. 그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한 힘든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도 이게 그냥 주가가 자꾸 빠진다고 하거나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배당금이 은행에 맡겼을 때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라면은 그 주식을 들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마치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를 받듯이 배당금을 받는데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주가가 가치에 맞게 올라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그렇게 하면서 새삼은 지금 더 강렬하게 느끼죠. 저도 개인적으로 배당주에 처음 관심을 가져서 슈드라는 거를 샀었거든요. 네. SDHD를 그때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배당금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아쉬움이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숙향님의 카페랑 책을 보니까 내가 너무 배당주를 슈드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이제
미국 사실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한국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만, 미국 특히 ETF만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게 바로 접니다. 근데 이제 40년 동안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시고 한국 주식으로만 이렇게까지 연봉이 17%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좀 쇼킹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그게 최근 10년 조금 더 네. 전까지는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보다. 근데 그 앞에 한 10년 이상은 또 미국은 거의 정체 상태였고 우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 평균 회귀의 원리라는 건데 네. 그거에 의해서 좋았던 거는 나빠지고 나빴던 건 좋아지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코로나 때 많이 들어왔죠. 투자를 하게 네,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짧죠. 네. 해봤자 5년이고. 그보다 조금 더 길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시장이 한 10년 이상을 더 좋았으니까 네. 많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많이 가게 됐다 할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최근 10년이라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런 것보다도 이 가치에 비해 싼 주식들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증명하듯이 괜찮은 수익률을 줍니다. 시장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게 가치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덜 올라요.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는 또 덜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괜찮고 특히 또 행보기간 이렇게 계속 한 9년, 이제 2010년부터 2019년 이 정도가 박스권 굉장히 행보기간이거든요. 네. 그때 우리 가치주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시장을 많이 이기는데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배당 높은 주식들은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그 배당이 들어오고 그 배당금으로 또 싸게 놓여 있는 주식을 또 사서 그 늘리니까 네. 주식 수를 늘리면 그게 또 배당이 더 늘어나고 그야말로 복리 효과도 누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옵니다. 진짜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도 또 늘어나게 되고 이게 거의 무한 반복이네요. 그렇죠. 그럼 주로 그 배당을 받으시면 이제 생활비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재투자를 다 하시나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2004년에 약간 이제 누가처럼 리셋이 된 건데 네.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백수였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취직을 부탁해가지고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니까 네. 결국 그 배당금을 쓰지는 않고 아, 계속 재투자하게 재투자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더 네, 그렇죠. 극대화된 당연하죠. 거네요. 네. 배당을 재투자해야죠. 복리 효과를 누리기 네. 위해서는. 그럼 지금도 배당 받으신 건 다 재투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수니까 써야죠. 아니, 쓰는- 내가 제일 바라는 바야. 그런데 좀 일부 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CMA 계좌로 네. 일부 돈을 돌려놓으면 그걸로 쓰는 거니까 네네. 결국은 배당금을 일부는 쓴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 좀 궁금한 게 사실 네. 작년에 나와 주셔서 영풍정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좀 종목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중에 아 이거는 조금 괜찮았다, 아니면 좀 이런 거는 별로였다 이랬던 주식 종목들도 혹시 또 있을까요? 그게 이제 네. 포트폴리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부지만은 사실은 전체 금액의 거의 뭐라 그럴까 표본이라고 할 수도 네. 있거든요. 종목을 재보니까 거의 30개 가까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비중이 큰 것들은 이제 펀드 숙향 공개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단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엄청 큰 것들 몇 개 있잖아요. 한국 자산신탁이나 이제 플러스가 났나 아직도 안 됐을 텐데 그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또 뭐가 마이너스더라? 저기 서원인텍.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실패한 거죠. 한편으로는 운이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 그런데 근데 왜 그걸 포기를 안 하느냐? 왜 안 파느냐? 하면은 여전히 가치에 비해서는 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가 계속 몇 년째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럴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현금이 더 많고 그리고 배당도 나름대로 수익률이 한 6% 나오고 계속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PR이 10이 안 되거든요. 금이시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포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데이비드 아인혼
그 책을 쓴 분인데 투자 엑스파일인가 네. 뭐 좋은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IT 쪽에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확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도 내고 충분히 싼 주식이라면 한번 가지고 버틸만하다. 계속 버티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버텨가지고 올해 그 공개 매수해가지고 결국 이제 탈출한 텔코웨어 같은 게 그랬거든요. 아, 네. 그것도 네. 약간의 이익은 내면은 그는 배당으로 거의 다 주고 네. 그리고 현금이 시청보다 훨씬 높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탁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물려있다면 물려있고 뭐 그런 게 있고 좋은 잘된 주식이요. 네. 그 올해 이제 결국 이 공개하는 펀드 숙향이 지금 5억짜리가 11억 약간 넘었거든요. 네. 그 이제 4년 3개월 됐는데 승이 높죠. 네. 근데 거기에서 올해 답한 종목들이 신영증권이 있거든요. 오, 많이 올랐죠. 네. 그게 아까 보니까 이게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처음부터 편입된 거고 네. 네. 원래 사실 다른 계좌에도 그거는 뭐 한 그 20년 전부터 들어가 있던 종목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주총 가가지고 막 네. 그걸로 좀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거의 20년 동안 내가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처음에 2006년인가 그때 우리 펀드 안에 그 보통주 우선주가 다 100주씩 있었어요. 네. 그때 한 3만 천 원인가 이랬는데 그래 그걸 이제 배당 받을 때마다 주식을 다 사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 한 3년 전인가 보니까 100주가 190 뭐 한 주가 두 주가 되더라고요. 거의 2배가 됐네요. 그렇게 백주가. 돼. 네. 무려 뭐 네. 10, 한 6, 7년 네.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주가가 5만 원대인가 이래가지고 평가하면은 결국 300만 원, 320만 원 정도가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정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그 신용일거에 제가 그 2006년 시점에 자기 자본이 5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요 비교할 이 무렵에 시총이 1조 5천억이 약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네. 그 자기 자본이 3배가 됐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3만 원, 10만 원 돼야지. 네. 그래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총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 기준으로 이런데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뭐 어째 자사주 계속 샀던 회사고 네. 배당도 적게 준 회사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 5천억대 3만 원에 있던 주식이 자기 자본이 네. 3배나 늘었는데 네. 주가는 2배밖에 안 가. 이거는 좀 어쨌든 문제가 네. 있는 거 네. 아니냐. 뭔가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네. 한번 해보는 게 안 나냐.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네. 투덜거린다고 해야 되나. 조언을 한 거죠. 조언을.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팔 이유는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계산한 내재 가치로는 그 당시에도 15만 원 나오고 지금 한 20만 원 네. 되니까 결국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상법 자본시장 개정하고 활성화 대책이 나와서. 그래 자사주 네. 소각 문제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일종의 주도주가 됐죠. 맞아요. 자사주 아이콘. 많은 그런 데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 다 팔게 됐는데 7월 달에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여기서만 배당하고 해가지고 한 1억 9천 정도 이익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5억짜리에서 물론 지금 11억까지 평가액은 나있지만 평가액 그 중에 2억이면 거의 30% 이상을 여기서 수익을 내준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의 주식이고 결국 이제 가치에 비해서 많이 싸면서 그래도 그것도 뭐 배당도 괜찮았고 이런 식으로 들고 있으면은 어떤 계기가 되든 네. 그 보답을 받는다는 거죠. 좀 맨 처음에 샀던 거에 비해 그걸로 따지면 좀 길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네. 아까 떨어진 주식을 엄청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좀 파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럼 숙향님은 떨어진 주식은 오를 때까지 절대 안 팔고 갖고 꼭 있다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꼭 그렇지 그러면 않은데 아까 했듯이 그 세 개가 지금 안 좋은 주식을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 아직은 가치에 비해서 싸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포기해야겠죠. 근데 대개 이제 처음에 살 때부터 우리는 안전 마진이 꽤 높은 주식들을 하다 보니까 웬만큼 안 좋아져 가지고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그럼 숙향님은 네. 마이너스 몇 프로 이하까지 가면 뭐 손절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가시 투자자는 손절이 없죠. 원칙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면 그만큼 안전 마진이 커지니까 더 사야죠. 그게 이제 트레이드
쪽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 주변에서 신영증권을 20년 가까이 들고 있으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006년부터 지금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7월달 다 팔았고 네. 그 법인 계좌에만 네. 좀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법인 계좌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근데 그냥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뭐 올해 이렇게 사실 거의 10여 년 동안 기다가 지금 올해 뭐 대통령도 바뀌고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뭐 배당주에 대한 좀 집중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뭐 증권주뿐만이 아니고 지주사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의 주식들도 많다고 그러면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떻게 이 지금 올라와 있는 배당주를 사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럼 네. 가치를 따져야죠.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지는 방법은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지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PER, PBR, 배당 수익률, 그다음 순이익금인데 네. 그 PR은 역시 이제 낮을수록 좋고 PBR 낮을수록 좋고 그 PR이 글쎄 다 알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죠. 주가로 얘기할까요? 네. 주가로 10,000원짜리인데 네. 2,000원을 이익을 낸다. 네. 그러면은 10,000원 나누기 2,000원 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그게 PR이거든요. PER.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반대로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은 10,000원짜리가 2,000원의 이익을 내. 그러면 이게 이 투자 수익률이 20%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이 주식이 20%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른 투자 자산들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들고 네.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주고 샀는데 연 500만이 나온다. 그럼 5%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에 우리 맡겼을 때 1억을 맡기면은 은행이 보통 한 3% 주니까 3%죠. 이게 비교가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싼 거지. 그 PR은 그렇게 하고 PBR은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주당 3만 원인 거예요. 네. 2만 원이라 계산하죠. 2만 원. 그러면은 10,000원 나누기 주가 10,000원 나누기 주당 자산 가치 2만 원 하면 10,000원 나누기 2만 원 하니까 0.5가 되죠. 네. 그게 이제 PBR인데 그러니까 자산이 10,000원, 2만 원짜리가 10,000원이 된다면 누가 봐도 싸잖아요. 그렇죠. 2만 원짜리면 2만 원 돼야지. 내 자산 팔아도 네. 이거보다 많이 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은 그런 관점에서 하고 PR은 그렇고 PBR은 이렇고. 그럼 둘 다 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 PR은 10 이하. 10 이하. 네, PBR은 그죠. PBR은 1 이하. 1 이하. 네. 그런 주식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많이 주는 회사. 뭐 한 5% 이상?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한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 증권 홈 들어가면 배당 수익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배당 수익 누르면 쫙 나오는데 높은 것부터 한 400개까지 가더라도 3% 이상 나올 거예요. 4% 정도. 한 300개 정도가 네. 4% 이상 나올 거예요. 네. 그만큼 투자할 주식은 많은 많다. 거죠. 300개가 넘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PR이 낮은 걸로 하면 네. 되죠. 그러니까 일단 배당 수익률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네. PER, PBR을 비교를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내가 투자할 주식을 봐야 될 주식이 많이 줄어들죠. 네, 네. 수량 자체가. 그럼 네 가지 지표라고 했는데 하나는 PR, 네. 두 가지는 이제 PBR, 세 가지는 배당 배당 수익률. 수익률. 나머지 네 번째가 하나는 뭔가요? 순임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앞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하면은 사실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순임금.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순임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은 회사거든요. 근데 대개 순임금이 많은 회사들은 금융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가 많죠. 이건 이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보수적으로 했을 때 순현금까지 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제 보통 강의하고 이럴 때도 이거는 앞에 세 가지 다 충족하면 이건 굳이 안 봐도 되는 거다. 좀 중요성 자꾸 좀 낮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게 더 좋죠. 이왕이면. 저 사실 이 자리에서 PR, PBR에 대한 그
기본을 이해를 했거든요. 완전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 다행입니다. 왜 너무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일타 강사처럼 설명을 오,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바쁘잖아요. 모두가 다 사실 생계가 바쁘고 네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제 주식을 하려면 뭔가 이제 각 잡고 앉아가지고 기업 분석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숙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 네 가지 지표는 내가 되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진짜야? 진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좀 의심이 드는데, 예. 그거를 첫 번째 책이 이제 한 2016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책에 제가 이제 이제 작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퀀터 전문가라고 하는 강한국 씨, 네. 강한국 씨가 저한테 연락을 줬었어요. 제 방법을 한번 이렇게 돌려봤더니, 진짜 그 한 10년 이상 제 기간 그대로 했을 때 뭐 25, 6% 나오더라는 거예요. 30개, 50개 종목으로 했더니.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딱 그 포트폴리오,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 30개, 50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거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 10종목을 해야 10개? 된다. 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10개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혹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그러면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가 커버를 해줄 테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서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건 거의 퀀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설명했던 게 그까지는 이제 정량적 분석이고 정성적 분석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그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 모델이나 이런 걸 전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잘 없어요. 아예 저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만 보고 가거든요. 네. 원래 다행히 이제 제가 뭐 상고 나오고 상대 나오고 기업에서도 재무제표를 봤기 때문에 그쪽은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보는 게 벤저민 그레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분도 얘기한 게 적어도 7년치 정도 재무제표를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쭉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 그 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죠. 이제 그런 지나간 재무제표로 해서가 적어도 이익이 안 주는 회사. 가능한 느는 게 좋겠죠. 이 이익이라면 영업이익 말하는 건가요? 저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순이익으로. 거예요. 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지금 이제 자동화 때문에 별로 잘 느는 회사가 없지만 이왕이면 직원이 느는 회사. 직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직원이 는다는 거는 그 기업이 앞으로 뭔가 더 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제표,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직원을 늘릴 때는 굉장히 이게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늘린다는 거는 뭔가 할 게 뭔가 많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근속연수가 긴 회사가 좋겠고 그다음에 평균임금이 갈수록 높아진 회사. 워낙 우리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약간 주식도 백스테이킹을 하잖아요. 백스테이킹 하면서 이거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을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백스테이킹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네요. 과거치를 쭉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정성적인 이제 분석들 그 어떤 기준이냐 일단 7년치 재무제표 봐라. 그다음에 순이익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나는 회사. 그다음에 직원이 늘어나는 회사. 그다음에 근속 연수가 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근속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만족도가 얘기니까. 높죠. 그 평균 임금이 또 높아지는 것과 근속 연수가 길어지는 것도 이제 같이 갈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다 그렇게 맞는 회사들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맞고 이익도 많이 늘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주가가 그냥 높을 거니까 아예
투자 대상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또 이제 선호 업종을 딱히 이제 가리시지는 않지만 네네. 이제 이왕이면 뭐 IT나 바이오 쪽을 하신다고도 또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바이오는 하나도 네. 없고요. 네. 사실 바이오라기보다 그때 제가 표현할 때는 제약이라고 했는데 네, 제약 바이오가 묶여서 왜냐면 그쪽은 뭐 되게 너무 비싸죠. 그쵸, 예전에 PR 다 제가 높잖아요. 네. 할 때만 하더라도 유한장애만 해도 싼 주식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PER, PBR이 제일 고조건에 들어간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이라는 거는 저는 일단 같은 조건에 놓고 보는데 뭐 비슷하면은 이쪽이 이제 성장성이 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IT나 제약에다가 좀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IT 쪽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약주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싼 주식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작년부터 계속 그런데 이제 금융주하고 지주회사가 제일 많죠. 그렇죠. 한 5년 전만 해도 배당 수익금 연 8,70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년 뒤인 네. 2025년에는 네. 그 금액을 얼마나 정해졌는지가 가장 맞아요. 궁금합니다. 이제 은퇴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여행은 어떻게 하고 국내 여행 몇 번 하고 골프를 치고 이랬을 때 문화생활 내가 요 정도면 만족하는 삶. 그래서 얼마가 드느냐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정도 8,700 그 시점에는 2020년 책을 쓸 때는 그랬는데 실제 작년에도 나오고 얘기했지만 실제 성과는 내가 1억 넘게 썼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돈이 되는데 굳이 막 아둥바둥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 것 같아. 그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80하기 위해서는 그 뭐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시점에는 배당 수익률을 4%로 잡아가지고 세후 3.4%. 그래가지고 거꾸로 계산하니까 뭐 15인가 25인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에 지금은 근데 배당 수익률이 세후로도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으로 산다. 그 5천만 원이면은 10억이면 되죠. 10억이면은 5천만 원 배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책에 네. 이걸 좀 앞질러 가는데 제가 이제 펀드 숙향을 공개하는 게 이제 18년 동안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5억인데 네. 요걸로 이제 은퇴자로서 배당금만 받아가지고 사는 거를 하나 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계속 재투자하는 아직 현업에서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배당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요거 두 가지로 했거든요. 근데 은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배당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4년밖에 안 됐지만은 4년 동안에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계속 늘는 거죠. 네. 그 첫 해에는 2,180이었는데 그 다음에 2,600, 2,900, 3,600 이게 실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 돈이 이제 재투자가 지금 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생활비로 썼다. 네. 매년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배당 불리가시 때문에 배당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기업도 많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난 요 정도 돈은 있어야 돼. 난 요 정도 있어야 생활을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럼 내가 얼마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2000년에 제가 이 돈이면 됐어 하고 탁 3살 때리셨다가 완전히 식급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진찰을 하다가 네. 2004년에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해 제가 보니까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돈이면 되겠다. 이랬다가 네.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거죠. 은퇴 자금으로 어느 정도를 갖춰놓고 네네. 이거면 되겠다라고 네, 그리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네. 막상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벤처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돈을 뭐 허비하고 네. 낭비하고 네. 그래가 다시 가고 뭐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죠. 시행착오 끝에 나온 그래서 결과물이 예, 이렇게 배당을 네. 받고 이렇게 꾸준히 같이 투자를 하는 것만이 네네네. 마음 편하게 이제 미래 은퇴의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투자는 네. 가치 투자를 계속 했으니까 그건 네, 아닌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했을 때는 이제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없이 이제 왜냐하면 2020년에 제가 벤처 투자로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 네. 이 여기다 투자하면 돈을 확
들어올 것 같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잃었죠. 약간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돈은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아예 이 돈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저는 이제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딱 막아놓고 네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성을 쳐놓고 네. 이제 나머지로 할 텐데 네네. 이제 그런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은 이제 은퇴 자금도 네네. 이제 한 방에 날아갈 수 네. 있다 이런 이제 레슨을 그러시면- 얻으신 네네. 거네요. 네. 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사실 이 투자가 저축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일견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투자는 이 위험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저축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또 왜냐면 지금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저물가, 저금리, 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진국형 경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라는 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이제 딱 박아놔도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는 경제는 어쨌든 성장하잖아요. 네. 1%라도. 그 우리는 뭐 2%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우리 정도면.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네. 그게 주가라는 거는 물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망정. 네. 장기적으로 쭉 꺼보면은 우상향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중에 더 나은 기업, 그게 평균이니까. 네. 그거보다 좀 잘하는 회사라면 그 성장률보다 더 높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회사를 투자하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나도 40년 뒤, 그러니까 60살 때 숙향 선생님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2030 세대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조언을 주실 수도 있나요? 저보다는 훨씬 빨리 될 거고요. 왜냐면 저는 아까 했듯이 사실 2004년이 제가 44이었어요. 그때 제로에서 다시 했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훨씬 빨리 될 거고요. 저도 아직 희망이 있네요. 당연하죠. 대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특히 우리 버핏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를 뭐 싫어한달까 안 한다 하잖아요. 너무 맞아요. 급하죠, 사람들이. 급하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버핏이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20%라고 하는데. 근데 다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쓰고. 근데 그런 최고의 투자자도 레버리지는 쓰지 마라 하고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이래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친구들이 그렇게 큰 수익을 노리려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돈 가지고 빨리 하려고 빚을 내고 신용 걸고 이래가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돈, 그 아까운 돈을 또 날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게 확실하게 단단히 따져 나가면은 이게 10%, 20% 그게 이제 복리 효과 누리고 하면은 그 버핏도 그랬고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엄도 그랬고 이 건전하게 투자하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시기도 했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냥 10년 이상 올리고 있지만은 다들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무거운 주식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천천히 부자가 되면 돼요. 확실한 방법으로. 진짜 오늘의 레슨 천천히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의 목적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하나는 이제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자녀의 목돈이 들을 거, 그거 하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 후에 그러니까 노동 수입이 이제 끊어지고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아놨던 돈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본 수입으로 살아가야 될 때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걸 되게 먼 훗날을 좀 어둡게 생각한다 할까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때 안 돌아올 거다. 약간 네, 나랑 뭐 먼 얘기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못 받을 거다는 둥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돌아간 나라가 설사 고갈되더라도 그거는 뭐 해외 유럽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 정부 부채를 동원해서라도 그건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책이 이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자기 수입의 10%만 잘 투자를 하면은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0%, 왜 10%냐? 그러니까 내 수입의 10%만 떼도 내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그럼 90%로 내 현재 생활을 재밌게 살아는 얘기거든요. 네. 하루하루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10%는 딱 떼가지고 저기 현명하게 잘 투자하면은 그걸로 노후가 보장이 될 것이다. 제가 그것도 약간 저축하듯이. 그렇죠. 굉장히 안정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세계도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거 좀 너무 길긴 했는데, 그 10% 복리로 했을 때는 꽤 나와요. 그게, 요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 내 수준에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연봉 3천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3천만 원짜리 생활을 하는 그 수준은 은퇴 후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5천만 원짜리면 500만 원씩, 1억짜리면 1천만 원씩. 그러면 그 내 현재 수준을 은퇴 후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주식담보대출 받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안 신용대출 되죠. 받고. 당연히. 너무 네. 위험하죠, 그건. 네. 그러면 급해져요, 마음이. 그러면 투자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돈이 적잖아요. 막 이제 모은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남들 보면 막 1억, 2억 있대.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무조건 뭐 돈 될 것 같은 거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 1,000만 원 잃었어. 혹은 나 2천만 원 모았어. 이걸로 뭐 새우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막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데 숙향 선생님은 그렇게 빠른 부자를 따라가다가는 패가망신을 할 테니 천천히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빨리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그게 그쵸. 안 되니까. 그게 안 대부분은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예. 대부분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저는 우선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소한 궁금증인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개걸음 소위 개걸음을 했고 미국장은 날아가는 시장이었는데 왜 미국 주식은 투자를 안 하셨어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이 싼 게 많았으니까 그까지 볼 네.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네. 왜냐면 제 기준은 이 주식이 싸냐 비싸냐지 네. 뭐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싼 일들이 그냥 막 수두룩하게 보이는데 네. 굳이 다른 데 눈을 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유행이었잖아요. 미국 주식이.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요. 그쵸. 물론 이제 영어가 피하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도 네. 있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네. 그 회사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800불도 안 되더라고. 시가 지금 2위가 됐나? 1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4조 4천억 달러가 네. 되는데 2천억 달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이 네. 예, 예. 너무 비싸. 위험하지 네. 않아요? 예, 예. 저는 최근에 그 AI 투자 때문에 뭐 200억을 빌리니 300을 빌리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시가총액이 1조 2조 이래 되는 회사들이 뭘 돈을 왜 빌려 200억 불을 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런 회사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싼 거 많은데 예.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이제 성장성이랑 그런 전혀 모르는 그 뭐라 하나 AI에 대한 뭐 그런 가치도 모르는 뭐 그 형편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냥 그거는 이제 제 아는 능력 범위니까 그 제 눈에는 요 정도만 해도 좋은 주식들이 많고 그뭐 다 간단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PR이 5고 PBR이 5라 그러면은 이거는 가치에 비해서 형편이 싼 거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네. 배당을 갖다 오픈해 주고 이런 거 사면은 뭐 너무 편하잖아요.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1년에 보통 책을 거의 뭐 80권, 100권 정도 읽으신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올해도 또 그 정도 읽으셨는지 또 올해 만약에 읽으셨던 책 중에서 또 저희 네, 같은 네. 이 투자자들한테 또 추천해 주실 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책을 100권 이상 읽었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적게 읽던 거를 좀 읽으려고 써서 막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네.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0권 넘게 계속 읽었는데 2022년인가로 끝났어요. 그때 104권인가 읽고 그 다음 해부터는 뭐 80권 정도를 네. 뚝 떨었어요. 올해 한 81권인가 읽었더라고요. 네. 와. 근데 제가 이제 원래 100권 읽겠다 목표가 있었던 게 네. 전혀 아니고 읽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좀 정독을 하기 위해서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해력 부족 그 다음에 보면서 이렇게 앞에 읽은 걸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요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좀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야 되나? 최근 이제 그만 못 읽고 있어요. 올해 또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책. 예. 올해 나온 책은요, 워런 버핏의 주주 소환을 워런 버핏 바이블. 예, 예. 그게 이만큼 두껍게 나왔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계속 나오던 책이에요. 워런 버핏 네. 바이블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버핏이 이제 버커셔의 주주 소환을 예. 모으고 거기다가 주총에서 질의응답을 모은 책이거든요. 네. 그게 몇 년 전에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우리 FM 미디어 거기서 계속 이번 같은 경우는 버핏이 이제 올해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담아가 원래 원서는 몇 년 전에 나온 거에다가 계속 더 된 거야.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죠.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닐 수는 없을 텐데 찰리 먼거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두 분의 그야말로 투자를 넘어서 가지고 그야말로 삶의 지혜 맞아요. 이런 거를 배울 수 네, 있죠. 오늘 올해 마지막 그 서한을 보고 감동받으신 네.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또 올해 또 워렌 버핏 바이블 이제 읽으신 책으로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 추천할 책은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 저 나온 날이니까 출판사에서 보여주라고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진짜 잘 읽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이 막 엔비디아 사가지고 막 몇 배씩 벌고 이러는 거 보는데 내가 없으면 너무 그 약간 포모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께서는 시장을 뭐 주로 이기셨지만 이제 올해 같은 시장은 이제 또 시장의 유동성으로 날아가는 시장이어서 이제 시장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익률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마인드가 나도 해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드시는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다스리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매일 시장이 뭐 0.1%나 0.011%라도 했으면 쉽죠. 네. 그거는 감정이고.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의 그 가시 투자의 뭐 기본 마인드 어느 투자자 다 그래야 되는데 길게 봐야죠. 길게.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는 맞는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 근데 저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AI가 대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저 기업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말로 이걸 낼 수 있을까? 그건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돈이 다 그걸로 몰려가 있으니까 저 회사에 저렇게 가격이 저렇게 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 계기가 됐든 그 돈이 빠졌다고 쳐봐요. 돈으로 올리겠다고 저는 보는데 그 돈이 딴 데로 가든지 빠져버리면은 그 회사의 그 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2천억 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4조 4천억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게 2천억 불까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인데 버핏이 한 말인데 시장은 길게 보면 쉽지만 가까이 보면 알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쉽다는 말은 되게 투자자들이 잘 안 하는 거의 금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너무 확실히 보이는 거죠. 우상향이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아까 이제 은퇴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만 그래도 기본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최소 5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 최소 5년. 5년 동안 안 쓸 돈을 이렇게 안전된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는 무조건 벌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은 어쨌든 약간은 효율적이니까 그 정도의 자금으로 하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무조건 이거는 된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뭐 오늘 올라도 월요일 날 또 박살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싼 주식을 사놨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막 팔고 싶고, 막 다른 거 막 올라가는 주식 사고 싶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그 도파민이 막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를 포기하셨다는 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재미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포모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가치 투자 그래서 어려운 게,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소외돼 있죠. 아까 주로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특히 돈이 많을 때는. 그러면 내 거는 도대체 언제 갈 거야? 힘들죠.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그걸 피트리지 표현으로는 시간제 투자자한테 맞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안 봐도 되고 그냥 막 이제 싸 배당 많이 줘 싸 그럼 사놓고 그냥 보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되고 시시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올랐네. 그럼 이건 빠졌네. 그러면은 많이 오른 게 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못 오른 거를 사고 이렇게 교체 매매 이렇게도 그 리밸런싱이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급등락하는 이런 주식들은 뭐 잠깐도 한눈에 팔 수 없죠. 네.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 문제는 고침하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막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저는 몰라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진짜 회사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켜놓고 음. 올라가는 걸 계속 보더라고요. 장이 안 좋으면 화장실을 그렇게 가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던 분인가 봐요. 아, 네. 이제는 본다고 해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 못 팔지. 떨어지면은 더 빨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는데 또 못 사고. 리밸런싱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은 네. 팔아가지고 네. 덜 오른 거 사는 것도 하나의 리밸런싱이 되는 네. 거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예전 상한가 그러니까 지금 30%면 15%일 때 그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하루에 15% 정도 오르면은 네. 이익이 난 종목이라면 네. 조금이라도 팔아요. 팔아줘요. 왜냐면은 다가 아니고 조금. 네. 왜 조금이냐면은 그게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이제 이 주식이 하루에 15%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 뭐 10%라도 팔아주면은 만약에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주식 있으니까 그걸로 뭐도 되는 거고 네. 이게 다시 떨어졌을 때는 원이 되면은 요걸로 이제 그만큼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10% 갔다 11%를 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늘리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는 할 수가 있고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결국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가지고 덜 오른 주식을 사거나 또 주식을 사는 건데 이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건 없죠. 시기를 정하시지 않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늘 얘기하는데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2년 또는 3년 내에 내가 사서 가치가 싸잖아요. 산 주식을 샀는데 이게 50% 오르면 무조건 판다 그랬어. 그리고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없이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팔아. 3년도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대가들이 3년, 4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사고서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팔으라는 거는 다 거의 동일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주로 미국이죠. 그쪽은 우리보다 좀 효율적이라고 그런 거죠.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시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가치에 비해서 이렇게 싼 주식들이 있는 거는 그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결국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있던 주식이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왜 2년, 3년을 정했느냐 하면은 그때까지 이 회사가 주가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오르면은 안 갔다면은 이건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을 것이다는 내가 뭔가 모르는 뭔가 작점이든 있을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로 얘가 기간을 안 두는 이유는 충분히 싸면서 그래서 아까 배당이 중요한 거거든요. 배당을 갖다가 뭐 연 5%는 받을 수 있어. 배당 수익률이. 그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배당을 또 주는 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배당 성향이 30%, 40%, 뭐 20%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주고 남는 돈이 또 계속 회사에 유보가 돼. 그만큼 회사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그게 폭발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챙겨야 돼요. 그 폭발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주식의 가치를 누군가 알아보고 큰 손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수가, 이거 괜찮은데 왜 이러고 있지? 사고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이번처럼 배당 분리 가세 같은 정책이 나오면은 또 그게 또 그런 주식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찾아보면, 이런 게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어떤 계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데 이제 하루에 15% 이상 오르는 거는 일단은 일부라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꼭 15%라고 또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대개 저는 약간의 그런 기준을 두고 있어요.
주식 말고도 이제 채권, 금, 비트코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수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안 한다면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안 요즘에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도 엄청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으니까 궁금했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얘기할까요? 그거는 돌아가신 찰리 먼거 그분이 막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건 말고요. 워런 버핏이 작년인가 얘기했죠. 주주 질문에 답하면서 재작년인가 자기가 미국의 아파트의 지분 1%를 나한테 뭐 2천억 불에 팔겠다 그러면 나는 그걸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전부를 나한테 $20에 팔겠다 하더라도 나는 안 사겠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내가 죄송하지만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금도 그런 면에서 버핏이 얘기한 그런 같은 건데 가치 보존의 수단은 되죠. 뭐 우리가 그 장식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은 이거잖아요. 그 자산에서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얻느냐는 거거든. 근데 그건 아무리 많이 가해서 일단 기본 수익은 안 나오죠. 가격이 오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 수단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은 대신에 안정된 확실한 수익이 나오죠. 이자가. 근데 왜 채권을 안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기본으로 채권 이자나 은행에 맡긴 은행에 얘기하면 미안하네. 그거는 좀 낫다. 물가 상승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그 가치를 보존하는 정도 수입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거는 뭐 예전 통계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에 의하면 미국에도 우리도 한 40년 이상 이래 팔 때 10% 이상 10%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을 확실히 주니까 이게 제일 좋은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채권은 이런 적은 한번 있었어요. IMF 때 너무 오래전이죠. 그렇죠. IMF 때 그 금리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게 3년치 회사채를 받았는데 30% 이자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살 수 없었어요. 그 단위가 보통 그런 경우는 1억 되기 때문에 그때 제 돈 다 끌고야 1억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대신에 저걸 샀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그때가 유일했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 지방채를 5년짜리 보통 5년이거든요, 만기가. 그게 발행하자마자 한 17%인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렇고 이제 할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내가 1억이 한 5년이면 2억이 되더라고. 그 금리로 했을 때. 그러니까 17%가 안 됐나 보다, 그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금모기하고 이제 빨리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막 떨어지길래 제가 다 팔았죠. 팔고 이제 주식으로 옮겼는데 되게 타이밍이 좋았죠. 했는데 이제 고정됐어요. 고정대가 주식이 이제 했던 딱 채권 투자는 그때가 유일했어요. 와, IMF 때. 네. 97년, 98년 그때. 채권 투자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때 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고 봤을 때 채권 금리가 17%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녀분들도 있으실 건데 네네. 예, 자 이렇게 또 아버지가 40년간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얻고 있으신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자녀들한테 투자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말이죠. 네. 2004년에 쫄딱 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제 생활비도 그랬고 애들 대학 못 보낼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월 20만 원씩 걔들 몫으로 주식을 사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대학 등록금 해야지 하고. 그런데 이제 잘 풀었지. 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배 이상 됐던 게 그때 50% 마이너스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원금만큼 떨어졌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게 이보단 더 안 돼야지 하고 그 일기에도 쓸 정도였는데 그때. 근데 다행히 딱 그때 이후로 다시 턴해가지고 계속 풀었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은 큰애가 취직할 때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제가 중단을 했어요. 더 20만 원 넣는 거는. 왜냐면 목적을 일단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결국 이제 등록금은 쓰지는 않았죠. 계속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결국 우리 큰애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그 돈으로 됐어요. 그 돈으로. 저 궁금한 거. 저 네. 진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제 월 20씩 넣으셔서 취직할 때까지 넣으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원금이 얼마였고 얼마로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원금은 아마 2,700이나 됐을 네. 거예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 우리 애기 엄마가 적금 만기된 걸 2억 얼마를 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00, 2,600 하여튼 좀 지나면 네. 잊어먹어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거 결혼시킬 때는 그게 2억 한 5, 6천 됐을 거예요. 헐, 거의 이거 10 진짜 배인데요? 헐이다. 이게 이제 복리의 힘이네요. 역시 복리의 정말 이런 게 제일 와닿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네. 그래서 결혼 돈 하고 조금 남았어요. 와.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자녀교육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매칭 펀드라고 이제 애들 목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건 이제 둘째가 이제 취직을 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집에다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알아서 쓰라 했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다 쓰면. 그래서 네가 50만 원을 주식에 넣으면 아빠가 50만 원 되지 그래가지고 퇴직연금처럼. 100만 원씩 그래서 매칭 펀드에 이름이 그게 이제 지금 5년 하고 이제 6년째 되거든요. 그 막내가 이제 그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해줘야죠. 그 시간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게 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거기에 자꾸 되고 돈도 좀 커지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번에 이걸 사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단톡방 요리 있잖아요. 막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식을 좀 보는 일이에요. 에이스 침대 갑자기 한 10% 올랐어. 에이스 침대하고 이랬어요. 이번 달은 이걸 사자고? 아니지. 오늘 주가가 이제 올랐다는 게 반응이에요. 그런 막 대화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주식에 대해서 친해지기도 하고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뭔가 유대감이 자녀들과 또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도 있고 늘고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숙현 선생님 초면에 죄송하지만 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숙현님의 길을 걸으려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거죠.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단보다 지금 나온 우리 부동산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아니죠. 이제 대가들의 책을 보면 그런 걸 다 비교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투자 수단으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건전한 방법으로. 지금 뭐 막 날아가는 테마주 이런 거 쫓아다니면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돈을 벌고 9,999명이 돈을 갖다 바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말고 꼭 제가 하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치, 그 미래 가치가 되더라도 가치를 따지고 그 가치에 비해서 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나이가 이제 20살이든 30살이든 처음 시작했던 40살이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니까 저는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할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투자라는 게 이제 머리를 어쨌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또 되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두뇌를 쓰는 이제 좋은 공부가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또 살 것이고, 물론 배당이 되겠지만요. 그럼 끝까지 해야 되는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고, 제가 책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감정은 주식 투자하는데 좀 반대 역할을 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따라가고 싶고, 내려갈 때 겁나가지고 막 손해보고 팔아야 되고 하는 이거는 이 감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수가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근데 이걸 반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시장 밀사 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밀사 마켓을 이용하라 그러거든요. 그 이용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막 시장이 조화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할 때 그걸 따라 사는 거는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막 올라갈 때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지, 과감하게.
왜냐면 많이 올려줬으니까 이익이 낮잖아요. 그게 시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 반대로 막 떨어질 때 겁이 나가 죽을 막 그런 마음인데 그때 이제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그냥 내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있었는데 그게 4,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더 싸졌잖아요. 그럼 과감 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게 힘들지만 이기는 힘을 갖는 거는 결국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좋은 책들을 보면은 그 대가들이 자기의 경험을 다 넣거든. 그 대가들이 막 무조건 성공만 한 게 아니거든. 다 실패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서 거꾸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책들을 막 보다 보면 아, 이럴 때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나도 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한 20만 원씩 당장이라도 이제 아이들 이름으로 예, 그래요, 투자를 그래요.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예, 저희 숙향 선생님 모시고 또 이제 가치 투자 천천히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